안녕하세요. 국가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수 오늘은 뭐 준비하셨죠? 우리가 이제 그 수시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은 개괄적으로 변한 점 우리가 확인했고, 두 번째 시간에 이제 교과 전형에 대해서 저번 시간이죠. 그리고 오늘은 드디어 이제 대망의 종합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관심이 많은 전형이겠어요? 맞아요. 아무래도 뭐 제일 관심 분야죠. 예,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인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상위권 대학들은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을 이제 가장 이제 메인 전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우리가 짚어보면서 우리가 학생들 뭘 준비를 해야 될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 보시죠. 그 보통 예전에는 우리가 이 명칭을 이렇게 썼어요. 입학사정관제. 입학사정관제 들어보셨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입학사정관제라는 표현을 쓰다가 이제는 용어 통일이 돼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제 기존에 저희가 이제 학생을 선발했던 방식이 그 보통 시험을 보죠. 네. 예, 수능이나 내신이나 이제 뭐 논술 시험을 봐서 이게 정량화됩니다. 점수가 나와서. 그래서 점수를 통해서 학생을 쭉 일렬로 우리가 엑셀 같은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일렬로 쭉 줄을 세운 다음에 딱 끊죠. 네. 여기까지 우리가 뭐 문 닫고 들어간다고 하나요? 우리 세대. 네,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라떼는 말이죠. 이렇게 끊어 들어갔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학생들의 뭐 개인별 특성이나 관심 분야, 잠재력 등 다양한 요소들을 우리가 고려하겠다. 그러면 이게 그 하나의 점수로 수치화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줄을 세우게 되고 이거는 뭐 컴퓨터로 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입학사정관을 두게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입학사정관을 통해서 이제 그런 학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겠다 하는 게 바로 입학사정관제,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 이렇게 이제 불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전 같았으면 이게 또 나 때 이게 나오는데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 지금 필요한 서류들이에요. 예전 같았으면 지금 아침에 이 학생들 보니까 입학 원서도 이제 학교 컴퓨터로 막 작성을 하고 있고, 뭐 예전 같은 나 때는 이걸 또 대학에 또 다 들고 갔었네. 기억나죠? 아, 그런 것 같아요. 다 들고 갔었는데. 요즘 뭐 인터넷에서 대리 접수를 합니다. 5,000원만 내면 대리 접수. 맞아, 들고 갔어. 기억나. 이제 기억났어. 들고 갔어. 확실히. 그러니까 참 바뀌었네 좀. 바뀌었네. 그래서 원서를 준비해야 되고 자기소개서를 준비하고 학교생활기록부. 옛날에 이런 것도 냈어요. 활동 보고서, 포트폴리오, 그리고 교사 추천서까지. 학생부 종합전형을 보려고 하니까 너무 많은 것들을 사실 처음에는 요구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학생의 부담이나 학교의 부담도 상당히 했었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교사 추천서가 아예 사라졌죠. 고1. 예, 그리고 뭐 자기소개서도 이제 사라지죠. 사라지는 이런 추세에 있다 보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포트폴리오는 예전부터 이제 지금도 없어졌어요. 이제.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 남게 되는 중요한 서류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학교생활기록부. 생기부. 네, 생기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생기부가 어떻게 보다 보니까 다른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성을 가지게 됐다. 네. 그래서 1페이지부터 끝페이지까지 대학에서 아주 꼼꼼하게 활용을 하는 자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적 반영 방법을 우리가 지금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맞죠? 그 우리 뭐 입학사정관이나 학생부 종합전형은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적을 평가하냐? 그래도 내신 성적을 안 보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랬을 때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보는 건데요. 이 경희대학교 이제 네오르네상스 전형, 되게 유명한 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 네. 그 언론 정보과에 최종 합격한 학생의 이제 성적을 분석하는 방법을 한번 봤어요. 네. 그랬더니 일단 여기 보시면 전과목 학년별 성취도 평균의 변화를 봅니다. 변화. 그래서 여기 예전 같으면 이제 저희가 석차 등급을 다 냈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1학년 때 2.68, 2학년 때 1.6, 3학년 때 1.5. 그래서 이걸 다 이제 뭐 평균을 해서 환산을 하면 1.93 정도 된답니다. 네. 어떤 느낌이 들어요?
우선 2등급에서 1.5등급까지 계속 오르고 있다. 아, 그렇죠. 이게 제가 봤을 때 이 학생은 2.6이었거든요. 1학년 때. 네. 2학년 때 1.6으로 거의 1등급이 오르는 것은 정말 노력을 많이 하는 그렇죠. 겁니다. 되게 힘든 일이죠. 네네네. 그리고 특히나 2학년 되면 뭐 다 알겠지만 선택 과목으로 많이 나눠지게 되거든요. 그 선택 과목으로 나눠져서 인원수가 적은 데서 석차 등급을 더 이제 1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이 학생 진짜 열심히 노력했구나 그렇죠. 하는 게 네. 사실 이게 숫자일 뿐이지만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이제 입학사정관들이 보는 것은 3학년 때까지 성적이 올랐다. 네. 그럼 1학년 때보다 좀 더 어떻게 자기가 공부하는 방법을 알거나 아니면 상황에 적응을 하거나 뭔가 하려고 하는 동기가 생겼다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높게 평가가 돼서 그러면 3학년 때 성적이 제일 높다는 것은 결국에 대학에 와서도 더 높은 성취를 할 수 있다 하는 것들이 우리가 평가의 주요 요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여기 계열 적합성 파악이라고 돼 있는데 아무래도 이 언론 정보과니까 우리가 예전으로 따지면 이과가 아니라 문과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문과하면 국영수사. 국영수사. 네, 그래서 뭐 예체능 과목 빼고 과학 과목 빼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과에서 보는 점수들을 봤더니 역시나 이제 상승하는 것들이 보이고 상위권의 성적입니다. 그리고 주요 교과만 이렇게 또 추려서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요 교과 성적이 이렇게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성적이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네. 중요하다고 보는데 아무래도 언론 정보과다 보니까 이 학과에 관련된 교과는 사회 교과가 될 것이고 이 사회 교과의 학습 능력을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겠죠. 그랬을 때 1학년 때부터 사회 잘했어요. 그죠? 1.7. 2학년 때 다 1을 찍어버렸네요. 그래서 3학년 때 1.1. 이 정도면 사회는 원래 잘하는 학생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적을 통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학생들이 판단할 때 내가 1.몇3 뭐 1.5가 돼야 이 대학에 합격한다 그 내용이 아니라 이런 성적의 흐름을 보면서 그 학생의 스토리를 읽으려고 한다 하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내신을 바라보는 방향입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건 예를 들어서 1등급인데 처음에 5등급, 3등급, 1등급 왔어요. 2에서 뭐 1.6, 1.5.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둘 다 이제 성적이 오른 거는 이 차가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구별을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뭐 거기서 사실 그 성적만 보는 게 아니라 생활기록부에 적혀 있는 교과 특기 사항들을 또 여기서 찾아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 5등급이었던 학생이 그러면 반에서 한 중간 정도였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3등급, 1등급으로 갔다는 것은 뭔가가 그 학생의 스토리가 있는 거거든요.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면 학생을 면접을 하게 되잖아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이제 그런 동기들을 물어보게 되는 거죠. 어떤 너한테 스토리가 있니? 이야기가 있었니? 이런 것들을 사실 확인하는 게 입학사정관 전형의 면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꼭 이렇게 점수 차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량적으로 얼마가 나는 게 더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학생들이 그러면 이렇게 뭔가가 변해갔을 때 자기의 얘기가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필이 됐을 때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게 된다. 그럼 내신은 조금 낮아도 붙을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렇죠. 이 학생부 종합전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내신 성적이 모든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내신 성적이 조금 불리한 편이 있다. 그러면 다른 분야에서 또는 이 수치로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중요시되는 게 교과 세특. 네. 교과 시간에 무엇을 했고 어떤 점을 느꼈는지가 그 내용들이 충분하게 반영이 돼 있다면 훨씬 성적인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훨씬 돋보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요 학생부 종합 합격자 내신 등급을 우리가 한번 대략적으로 이게 너무 이제 질문이 많잖아요, 네. 사실. 그래서 뭐 서울의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뭐 인문계면 1.2에서 1.5, 자연계면 1.3에서 뭐 1.7 정도. 흑백인 거 아시죠? 네. 어떤 의미인지 서울 중위권 1.5에서 2, 뭐 자연계는 조금 더 성적이 낮아요 일반적으로. 서울 하위권은 뭐 2.5등급, 3등급대가 보통 이제 합격에 우리가 컷이라고 얘기하는데, 요걸 이제 보여드리는 이유는
교과 성적보다는 학생부 종합 성적은 이 내신 성적이 조금 차지하는 비율이 좀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등급이 낮아도 지원이 가능하다. 이제 그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장을 하더라도 아예 성적이 낮으면 사실은 붙기는 조금 그렇죠. 힘들겠죠.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뭐 내신 성적 반영하는 게 나쁜 건 절대 아니거든요. 네. 학교에서 가장 기본은 학습이에요. 그래서 정해진 교육 과정에 따라 커리큘럼을 운영했을 때 그 학생이 평가를 받은 거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를.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 점수도 높게 평가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잘 열심히 하는데 거기서도 더 노력한 학생들이 돋보인다. 뭐 이렇게 맞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뭐 지금 학생들이 그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안 그래도 3학년 학생들이 질문을 많이 해요. 네. 이 코로나라서 뭐 비교과 활동을 좀 덜 하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연세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연세대에서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해당하는 학년은 그 뭐 수상 경력, 창의적 체험 활동, 봉사 활동 실적을 구체적으로 반영을 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학생들이 수시 원서를 쓸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감점이 되는 거 아닌가, 요 부분이 조금 코로나 때문에 내가 좀 소극적이었는데 불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할 건데 아마 이거는 전국적으로 우리가 이런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만약에 자기가 이제 위드 코로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그냥 그 상황을 그냥 인지하고 지나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어진 뭐 행사나 이런 활동들이 있다면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우리가 꾸준하게 참석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를 통해서 그냥 우리가 기계적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좀 목적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뭐 눈을 반짝반짝 뜨고 이렇게 하면서 참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그 2학년 학생들이 실험실에 엄청 옵니다. 2학년 학생들이 아주 좋은 거네요. 파이팅 하시고 네, 1학년들도 앞으로 더 열심히 하시길 바라면서 자,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 올해 저번에 정리했을 때처럼 약 6,500명 정도의 인원이 조금 감소를 했죠. 그러면도 교과가 조금 늘어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네. 자, 그래서 모집 인원을 이제 이렇게 보면 서울에 있는 주요대만 좀 간추렸는데 이 고려대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 학업부 수영이 한 300명 정도 줄었죠. 그게 이제 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선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직윤 전형을 다 교과에서 만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인원으로 다 대부분 넘어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원래는 이런 흐름이 아니었을 건데 교과 전형을 학교장 추천으로 10%를 늘리기로 했기 때문에 그 인원을 확보하고자 이런 이제 변화들이 있고 또 일부는 수시에서 지금 40%를 맞춰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 지금은 이렇게 어느 정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게 더 줄어들지는 않을 거예요. 요 선에 이제 맞추기로 한 거죠.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기로 한 거니까 그렇게 보시고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 줄어들긴 했지만 영향력은 여전히 강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학생부 종합전형이 22%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가 가려고 하는 지역이 보통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그런 대학들이잖아요.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여전히 30% 이상이 된다. 학생부 종합전형. 그리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루게 될 건데 농어촌 전형을 우리가 다루기로 했잖아요. 네. 이 농어촌 전형은 대부분 학생부 종합 전형의 형태를 빌려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한테는 여전히 학생부 종합 전형이 중요하다. 오늘 녹화하는 거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과.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부 종합 변경 사항에서 이제 예전 같았으면 학생부 종합 전형 취지 자체가 성적에 너무 우리가 숫자에 목매지 말자.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수치화되는 것은 좀 배제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다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들어오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뭐 연세대가 이제 거기에 들어오게 되었고요. 이 경희대는 지금 얘기가 있다가 올해는 처음에는 이제 이걸 하기로 했었는데 일단 올해는 빼기로 했어요. 너무 반발이 심했거든요. 사실. 올해는. 예,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학생부 전형이 신설된 대학들도 있습니다. 이 신설된 대학들 보면 대부분 서류 100으로 면접을 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는 없었어요. 네네네. 이렇게 학생 새로운 전형들이 또 발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전형 방법이 변경된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약간의 이제 수치 싸움이에요. 이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 보면 2단계에 1단계 점수 50에 면접이 50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면접을 40으로 조금 줄여보겠다. 면접 비율이 좀 컸던 거죠. 이제 그 정도의 변화들은 좀 보이고 있고요. 그냥 제 눈에는 제일 큰 변화는 사실 중앙대예요. 이 중앙대 다비치 전형이 원래는 서류 100이었거든요. 이 서류 100이 어떠냐 하면 그냥 서류만 내면 됐었어요. 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래? 그러면 나도 일단 뭐 다른 서류가 필요가 없으니까 제출해서 우리가 일단 내봤었는데 이게 이제 면접을 다시 실시하게 되었다. 한번 거르겠다 이. 예. 그래서 한번 학생들을 네, 보고 서류로는 사실 이것만 봤을 때는 좀 긴가민가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좀 애들 보고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았나 보다. 맞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 다빈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과 학생들의 특화된 전형들이 대부분이. 이과 학생들. 그러니까 뭐 어떤 실험이나 프로젝트를 했을 거라는 것을 서류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이제 그것의 진정성이나 수준의 깊이를 면접을 통해서 확인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학생부에 보면 학생들이 실험을 하고 어려운 말은 사실은 막 적어놨는데 네. 이해를 자기도 이제 애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맞아요. 적어놓은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기가 이제 실험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그 시간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뭐 실험을 하다 막히는 부분이 발생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하냐? 선생님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자기가 한번 찾아보는 게. 왜냐하면 선생님 도와주세요 해서 뚝딱뚝딱 해결이 돼버리면 기억에 남질 않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내가 찾고 요즘은 뭐 유튜브나 아니면 여러 도서들을 활용을 했다면 훨씬 그 내용을 잘 고민을 했다가 기록을 해놓고 그걸 자소서로 한번 옮겨보면 상당히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또 학생부 종합 전형 얘기할 때 아까 자소서 얘기를 했고요. 네, 했습니다. 이 자소서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보통 문항이 3가지였어요. 공통문항이 3가지였고 대학 자율문항이 1개 이렇게 있었는데 올해부터 이제 바뀐 게 공통문항이 2개로 바뀌었죠. 이 2개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자율문항이 1개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이걸 이제 학생들이 뭐 1학년이나 2학년이나 내가 이런 질문을 받아서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뭘 쓸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첫 번째 질문이 그거죠.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에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본인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과 그다음에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기술을 하래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딱 받았을 때 내가 구체적으로 여기서 내세울 게 있을까? 그리고 이 활동이 학교 생활 기록부의 베이스가 돼야 되거든요. 기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내가 찾아서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이나 지금 소그룹 진로 활동도 하지 않습니까? 2학기 때. 네. 그랬을 때 그런 주제들로 소그룹 진로 활동이 구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질문을 딱 받았을 때 학생들이 많이 답답해합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도 보통의 학생들이 이 고3 담임할 때 야, 너 이제 자기소개서 써야지 이러면 학생들이 선생님 그러면 뭐 내일까지 써올게요 이런 학생도 있어. 그런데 저 속으로 그래요. 이게 딱 보면 100이면 100 내일까지 못 써와요. 한 달 걸린다면서요? 네, 한 달 걸려요. 한 달. 이게 제대로 쓴다면 이게 한 달입니다. 한 달. 왜냐 그 짧은 문장 1500자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다 자르게 돼 있거든요. 그 1500 문장으로 자기의 어떤 노력이나 결실을 표현해야 되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좀 한 번씩 준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문항은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이 학교는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동체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타인을 위해 노력한 경험과 이를 통해 배운 점,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라. 그러면 결국에 이번 문항을 통해서 알고 싶은 것은 인성적인 측면을 판단을 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사람들도 결국에는 나중에 대학에 와서 공부를 하거나 기업에 취업을 해서 혼자 일하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 사람과 협업 능력, 우리 케미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사실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또 높게 평가가 돼서 우리가 강조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1번 문항은 어디서 많이 나타나냐? 교과에서 나타나요. 1번 문항. 그럼 2번 문항은 결국에는 비교과 활동에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평소에 생각하면서 내가 뭘 남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하면서 학교 생활이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 1번 문항에서 그래서 제가 요거 좀 가져왔습니다. 이 학생들이 이게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 모든 대학들에서 요즘은 학생부 종합 전형 가이드북을 지금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러면 선배들은 어떻게 썼을까? 저 대학의 무슨 과의 선배들은 어떤 걸 써서 좋은 점수를 받고 좋은 평가를 받았을까 궁금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지금 대학에서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보면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은 결국에는 학업 역량을 물어보는 질문이죠. 네. 어떻게 너가 여기 와서 잘 할 수 있냐 이제 그건데 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독서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우리가 학생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비교과에서 독서라고 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죠. 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독서 활동을 지금 쓰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선생님들이 교과 시간에 그걸 다 녹이고 있습니다. 수행평가나 다양한 교과 활동을 통해서.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이 어필이 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수학에 호기심 있는 학생이에요. 그래서 어느 수학자의 변명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고 그러면 참 이 내용들이 스토리가 있어요. 내가 흥미를 느꼈고 학교에서 이런 활동들을 해서 결국에는 나중에 마지막 과정에 보면 속도와 가속도가 되므로 뉴턴의 제2법칙까지 나오죠. 그러면서 물리와의 연관성도 찾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런 우리가 의식의 흐름을 봤을 때 대부분 우리가 자기소개서의 방향은 예전에는 제가 이랬는데 어떤 교육적 활동을 통해서 어떤 모습을 바라보게 되고 내가 더 관심이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전, 중, 후라고 하는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글을 작성해 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 교수들은 또는 입학사정관들은 궁금한 건 그거거든요. 이 학생이 우리 학교에 와서 우리 과에 와서 잘 생활할 수 있을까? 그 학생을 뽑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사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드러날 수 있게 앞으로 내가 이런 부분에 공부를 하고 싶어요라고 하는 것까지 연결이 됐으면 훨씬 높게 평가를 할 수 있다. 예전에 그 제자 중에 그 통계 관련된 활동 프로젝트를 한 친구들이 둘 다 네. 통계학과를 썼는데 교수님들이 그때 물어보셨는데 네. 애들이 한 3개월 동안 한 프로젝트라 정말 3개월. 술술술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너 니네가 그런 걸 어떻게 알아라고 했을 때 본인이 아는 대로 이제 다 얘기를 했더니 교수님이 그거에 굉장히 큰 점수를 주셨다고 맞아요. 나중에 학생이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간혹 가다가 이제 학생들이 독서 활동 같은 경우에 지금 2학년, 3학년 작성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책 제목하고 지은이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책을, 두꺼운 책을 거기에다 많이 쓰는 게 유리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독서는 양적 평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몇 권을 읽었다고 해서 몇 점을 준다 이런 평가는 아니거든요. 그게 얼마나 진정성 있고 나의 진로와 연관이 있는가가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국부론이라고 하는 아주 두꺼운 책을 읽었어요. 사실 그걸 읽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걸 제대로 읽었으면 입학사정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학생이 왜 그 책을 일단 첫 번째 선택했을까? 그리고 그 책을 읽으면서 뭘 느꼈을까? 왜 그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제목하고 저자만 적혀 있으니까 네. 그걸 면접에서 알고 싶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아까처럼 3개월 정도 우리가 한 프로젝트가 있고 내가 정말 이거 감명 깊게 읽은 책이 있으면 그 질문이 딱 들어오면 아주 자신 있게 술술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이게 이 학생의 정말 좋은 영향을 줬구나.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어떤 예시를 가져내 연세대 또 제가 잘라봤는데
지금 다 이 일본 문항에 대해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전공 적합성 그리고 학교 생활을 얼마나 또 이건 충실히 이행을 했냐 정도를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문항에서. 그래서 뭐 외국에서 그 자기 계정 해킹 시도가 있다는 메일 이런 거 받아봤죠. 네. 예, 저도 많이 받아봤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이러고 그냥 말어. 그렇지 않아요? 아, 이제 누가 이렇게 하면 그 뭐 비밀번호나 조금 바꾸고 말지만 이러면서 보안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거는 왜 이걸 중요하게 스님 얘기를 하냐면 보통 학생들이 제일 이제 어려워하는 게 학과에 대한 지원 동기예요. 보통 그러면 생물 교육과 나왔죠. 그렇죠. 과학교육과인데 생물 전공인 거죠. 과학교육과 지원한 동기는 뭐예요? 저는 사실 고백하자면 수학이 더 좋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성적으로 가긴 했지만 이게 네. 다 똑같은 문제거든. 결국엔 성적에 맞춰서 학과를 썼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원 동기가 자칫 잘못하면 이게 거짓말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죠. 내가 예를 들어 그 기계공학과를 쓰려고 했는데 기계공학과보다 전자공학과가 성적이 조금 낮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합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계공학과보다 전자공학과를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막상 입학사정관 전형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전자공학과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니까 학생들은 거기서 거짓말이 나올 수 있는 건데 여기서는 일상생활에서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지금 흥미를 여기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유도한 거죠.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됐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여러 영어 단기 암기법이라 그래서 비밀번호 자동 생성 앱 아이디어를 구성했어요. 그러니까 이 조합을 해서 비밀번호를 만드는 그런 건가 봐요. 그걸 또 학술제 때 이게 팀 프로젝트 기회가 생겨서 이런 것들을 참여하게 됐고, 그러니까 또 이 프로젝트가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아까처럼 7개월 동안 이루어진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당연히 받죠. 그러면서 이 정보 동아리 대표로 발표하면서 뭔가를 인정받고 앱을 만들게 되었다. 그 학생들의 노력이 요 안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꾸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이런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뭔가가 자기가 동기가 돼서 내가 좋아하는 부분이 생기고 그 좋아하는 부분을 학교 활동을 통해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활동을 통해서 동아리나 소그룹 진로 활동이나 여러 가지 창체 활동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녹여냈으면 좋겠다 하는 게. 근데 이제 신기한 건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이런 걸 써오면 참 보이는 게 얘는 진짜 열심히 했구나. 아니면 얘는 그냥 이 형식에 맞춰 글을 썼구나가 사실은 보여. 선생님들은 다 보이잖아요. 네, 보여.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글이 그냥 사실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충분히 어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지금 프로젝트나 또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거 하면서 힘든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힘든 게 정상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살고 있는데 거기서 갈등이나 이런 일치하지 않는 점, 부조리는 아니죠. 부조화 같은 것들은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경험이 되는 것이 기억에 또 오래 남아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 거기서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프로젝트 끝까지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어떤 인성적인 측면이잖아요. 인성적인 측면을 리더십, 배려, 나눔, 협력. 그래서 동국대 가이드북에서 가져왔는데 이 광고 홍보과를 지원한 학생의 얘기인 것 같아요. 1학년 시절에 그 학급 대부분 학급이 음식점들로 운영되어 지루한 행사 학교 이렇게 활동을 했나 봐요. 그죠? 축제 이런 거. 예. 그래서 안타까운 점이 컸어요. 그래서 사실 그러면 보통 이걸로 이제 끝나는 부분인데 2학년 때 자기가 이제 그걸 한번 바꿔본 거죠. 그래서 특색 있는 테마로 의미 있는 행사가 되길 바라며 홍보부장을 자처하며 광고 홍보과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래서 준비 과정에 어떻고 포스터도 눈에 띄지 않았는데 이런 하면서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것에 협력의 필요성을 느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실 뭐 거창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학교 활동하면서 일어나는 것들 중에서 어떤 문제점을 찾고 내가 그걸 조금씩 어떻게 바꿔보려고 홍보부장이라고 하는 건 사실 선생님 저 하겠습니다 이렇게는 좀 잘 안 되거든. 근데 내가 나서서 이렇게 하면서 뭔가를 또 바꿔가면서 포스터도 생각해보면서 선생님과 대화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표출이 됐어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핵심 저는 키워드 눈에 들어오는 건 자처하여. 그러니까 자처하여. 이거는 이제 본인의 어떤 성향이 보이잖아요. 맞아요.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좋은 평가를 받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제 그런 학생들에게 높은 점수를 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씨가 이렇게 작았어요. 이걸 다 볼 건 아니고요. 네. 이게 이제 한국 외대에서 나온 학생부 종합 전형 가이드북이고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평가 요소로 얘기하는 게 한 4가지 정도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학업 역량 많이 들어보셨죠? 네. 학업 역량 그리고 계열에 대한 적합성. 내가 이 분야를 얼마나 이제 원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인성적인 측면, 그리고 발전 가능성. 보통은 이 대학들의 모든 입학사정관 전형의 그 뭐 체크리스트라고 할까요? 평가 요소들은 이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선 공부는 어느 정도 해라. 맞아요. 학업 능력. 그다음에 정말 이걸 좋아하니? 계열 적합성. 너 다른 사람이랑 잘 지내? 그래야 인성이죠, 인성. 그다음에 앞으로도 잘할 거지라는 맞아요. 거죠. 그게 발전 가능성. 네, 그래서 그겁니다. 이 4가지를 학교생활기록부에도 찾아낼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학업 능력인데 이 학업 능력을 조금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이제 제 소망은 아니고요. 배우자를 우리가 고를 때 이제 A라고 하는 사람, B라고 하는 사람, C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스펙이 이러네요. 이거 되게 좋겠다. 3억이나 돼요. 저는 마이너스였는데 나이가 31살 그리고 조용하고 뭐 착하고 B라는 사람은 1억이 모자라네요. 뭐 이렇게 되고 C라는 사람은 좀 빛이 마이너스 3억이에요. 그렇지만 뭐 나이도 좀 있네요. 그러면 여기서 보통은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 배우자를 고른다고 하면 무조건 이 숫자를 가지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누가 뽑히겠어요? A가 뽑히겠죠. 그죠? 당연히 수치로 보면 이 A가 뽑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거는 재3만 보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의 모든 다방면을 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선생님이 지금 빨간색으로 이렇게 쳐놓은 거는 C는 일단 우리가 빛이 좀 있으니까 제외를 한다면 A, B는 재4안에서 동일한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거 오해하지 마시는 게 무조건 1등급을 뽑는 거 아닙니다. 어느 정도 여기서 공부할 능력이 되면 다른 요소들도 더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러면 성적이 낮아도 붙어요.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성적이 높으면 당연히 좋은 점수를 받는 건데 그게 어느 정도 선을 넘었으면 우리가 그건 다 인정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1.5랑 1.8 등급이랑은 사실은 뭐 등급 차이는 나는 거는 사실이지만 사실은 그 차이는 시험에 정말 시험 한번 잘 보고 못 보고의 그 단계이기 때문에 좀 극복할 수 있다. 교과 성적이라면 교과 전형이라면 아주 극복할 수 없는 차이예요. 그렇죠. 근데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면 내가 1.5가 있고 1.8이 있는데 내가 1.8이지만 다른 비교과적인 걸 채워서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4등급은 안 된다. 맞아요. 그게 현실이고. 네. 그래서 지금 보면 A, B를 고를 때 내가 만약에 조용하고 착한 사람이 좋다면 A로 가는 거고 이제 요게 보이는 거죠. 다른 성격이나 인성 부분이. 나는 긍정적이고 성실한 사람이 좋아 하면 B가 되는 거죠. 사실 그렇게 학업 능력을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요. 또 전공 적합성에 대해서 학생들이 오해를 해서 제가 예를 자주 드는 겁니다. 요 얘는 치킨 가게 사장님이 되어서 이제 서빙하는 알바를 뽑으려고 해요. 근데 A, B 두 사람이 왔는데 A는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치킨을 너무 좋아해서 1일 1닭을 실천하고 양념치킨, 간장치킨, 파닭 등 안 먹어본 치킨이 없습니다. 제가 치킨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할 거예요. 내가 쓴 글 같은데. 내가 쓴 글 같은데. 근데 이제 B라는 사람은 치킨 가게에서 일해본 적은 없지만
커피숍 알바를 1년 동안 꾸준히 해봤고 지난달에는 친절 사원으로도 뽑혔대요. 새로운 경험을 해보려고 지원하게 됐다. 충국 쌤은 누구 뽑고 싶어요? 저는 B가 좋은 것 같아요. B가 좋은 것 같아요. 우선 네. 그 알바를 1년이나 했다는 건 알바를 뭐 해보신 분도 있겠지만 알바 해봤어요? 아니요. 알바를 1년 동안 했다는 건 네. 정말 성실함이 사실은 성실성? 포함되어 있고 좋아요. 그다음에 친절 사원으로 뽑혔다. 이게 인성 아닐까요? 네네. 그리고 A는 내 얘기 같다니까. 치킨을 좋아하는. 좋아하면 사 먹어야지. 근데 치킨을 좋아하는 건 맞는데 네. 지금 서빙하는 알바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서빙하는 알바의 능력은 뭘 요구하냐? 당연히 여러분 그 서빙하는 능력이 필요하고 이런 경험이 필요한 건데 네. 그냥 단순하게 치킨을 좋아한다는 것은 이거 평가 요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오해하는 게 예를 들면 우리 의대를 얘기를 하면 그러면 환자를 살리고 의술을 실천하는 거에 되게 초점을 많이 맞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당연히 그런 요소들도 중요. 그래서 무조건 뭐 병원이나 뭐 생명과학이나 그다음에 이런 요소들을 찾아서 꼭 내가 활동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가 있는데 꼭 그 말이 들어간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러면 의사라고 하는 사람이 필요한 역량이 뭘까를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럼 의사라고 하는 건 사람을 살리는 직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거 공부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그러면 당연히 그걸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네. 일단 우선이 되겠죠. 성실성. 그렇죠. 성실성이고 그리고 어떤 걸 배움을 습득할 수 있는 능력. 이것도 당연히 그래서 의대의 점수가 높은 거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아무리 의술이 좋고 이렇지만 우리가 뭐 그 사람한테 이거는 생명을 다루는 거니까 인성적인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되겠. 그래서 도덕성 이런 것들도 표출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봐야 되는 거지 무조건 병원, 생명과학, 그다음에 뭐 의대 요 말만 쫓아서 활동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네, 그럼 전공 적합성까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아직 할 이야기가 많이 남았죠? 맞아요. 이제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뽑고자 하는 인재상은 대학마다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대학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사례에서 어떤 걸 보고 있는지 그거는 뭐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우리가 알아볼까요? 네. 한 번에도 갈 수 없으니까 학생부 종합전형 2탄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많아.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끊어서 네. 2부로 갈 테니까 2부가 더 중요한 거죠. 네, 당연하죠. 그리고 학생들한테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 국가수가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많이 봐야 될 텐데. 노래 부르는 거 많이 보던데. 노래 부르는 거 많이 보던데. 그냥 내일 다음에 노래라도 한 곡. 다 끝나면 광수쌤 노래라도 좀 시켜서.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